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4년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공통편 상 20분 정리 핵심 강의 지금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먼저 챕터 1 보험의 역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역사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크게 비중이 없으니 가볍게 키워드 정도만 암기하는 형태로 학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시험에서 고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BC 3세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으니 함께 익혀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고대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에라노이와 콜레기아를 주로 이야기할 텐데, 에라노이는 키워드가 종교적 공제단체, 그리고 콜레기아는 상호부조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에라노이와 콜레기아를 종교 또는 상호부조조합에 매치시킬 수 있게 연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세를 보도록 할게요. 중세는 길드와 톤틴 연금이 주로 나올 텐데, 길드는 동업자 간의 상호 부조 조합을 이야기하고, 톤틴 연금은 프랑스에서 시행한 국가 재정을 위해서 실시한 국민연금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길드는 동업자란 키워드, 톤틴 연금은 프랑스 국가 재정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런 키워드들을 익혀두도록 할게요. 근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를 통틀어서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면 영국의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나라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때는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순서대로 답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의 역사를 보도록 할게요. 외국의 역사보다는 출제 비중이 더 높으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근대와 이전의 조선 이전의 유사 보험으로서는 개와 보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개는 사만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는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불교를 바탕으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 요령으로는 개는 삼계탕, 그리고 유치하지만 보는 보신탕으로 암기하신다면 시험에서 훨씬 더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이 언제 최초에 도입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때는 강화도 조약이란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제가 참고로 연도까지 적어 드렸는데 연도까지 이렇게 고치게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극히 비중이 적으니까 그냥 강화도 조약이란 단어라도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면서 60년대, 70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60년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로서 상당히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개인보험보다는 단체보험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는 개인이 보험을 들 여력이 정말 없었다고들 해요.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면 개인보험을 들기 시작하면서 개인보험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7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니까 행운의 7이 2개나 들어가는 77년을 보험의 해로 지정했다는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먼저 제목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상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서 만족할 만한이라고 된다면 이런 보험이 필요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이다. 자, 내용 보도록 하면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다 끝단어가 보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끝나는 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숙지를 할 거고,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전부 끝단어가 복지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 공공부조는 안 외워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의 장점은 한 개를 외워버리면 나머지를 안 외워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단어가 보험이나 복지로 끝나지 않은 것을 고르면 그것이 공공부조가 되는 겁니다. 자산 비중 및 운영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산 비중은 유가증권에 가장 많은 비중이 투자되고, 교재에는 각각의 퍼센트까지 나와 있지만
퍼센트까지 전부 외우기엔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라도 확실하게 외우도록 할게요. 유가증권, 대출채권, 현금, 부동산. 그리고 자산 특성에 보시면은 장기자금, 신탁자산,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영 원칙에도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가지고 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특징들에 보시면은 사망 원인 및 고령화를 볼 텐데 사망 원인은 순서대로 암, 심장, 폐, 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암 위주로 우리는 숙지하도록 할 거고 최근에 알츠하이머 등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성 사망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함께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라고 나왔는데 출생률이라고 표현이 지금 정부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교재에는 그대로 출산율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용으로는 출산율이라고 외워서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0.78명. 이게 2022년 통계 자료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 이렇게 부르는 건데 퍼센트를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이상이 되면 뭐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은 된 거죠. 그래서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고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4년인데 바로 내년에 우리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무 설계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설계 및 보험업계 상황을 보시면은 먼저 우리 지출이 소득보다 완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은 특정 나이대에 집중되지만 지출은 전 생애를 걸쳐서 완만하게 일어난다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신혼기와 노년기에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시기고 중년기는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중년기에 그 남는 소득을 우리는 시험에서 잉여소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지출은 소득보다 완만하다. 그리고 청년기 또는 신혼기 그리고 노년기에는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다. 가계 자산 비중에 보시면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금융재산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업계 순위를 보면은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는 세계 8위, 그리고 보험 밀도와 보험 침투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는 몇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니까 1인당 보험료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그걸 보험 밀도라고 하고 GDP 대비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볼 때는 보험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김토리 쌤. 자, 이제 챕터 2장 시작할게요. 보험 용어 정리라고 해가지고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보고 넘어갈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인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철저하게 분리한 다음에 각자의 역할과 의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주의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부터 보면은 하는 일이 뭐냐?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예요. 이후에 배우게 될 거지만 료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을 돈이 되는 겁니다. 장학금, 보상금, 상금 이런 단어. 그래서 보험료는 내가 내는 거, 보험금은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이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은 계약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된 사람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은 수익자 이렇게 되는 거고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보시면은
우리가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이 자격 조건이 되는 거고, 피보험자는 몸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강 정도가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수익자는 자격 조건이 우리나라 현행 제도로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의 소득이 뭔지, 신용 분량이 어떤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누구나 보험회사를 차릴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고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허가를 해줘야 차릴 수 있다. 이후에 배우게 될 공통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등의 하는 역할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일단 보험회사를 설립할 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도만 기억할게요. 그리고 계약자를 변경할 때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피보험자를 변경은 이거는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수익자는 하는 자격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승낙이 불필요하다.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공통상으로는 다수 유무가 있는데 세 개 다 가능 적어놨단 말은 계약자도 다수여도 가능하고 피보험자도 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익자도 다수가 가능하다. 예, 해당 화면은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하나, 둘, 셋 캡처 후에 저장하셔서 꼭 여러 번 학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3. 이원 방법은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현금 흐름 방법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고,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예요. 예전에 쓰던 것은 3. 이원 방식, 지금 사용하는 게 현금 흐름 방식. 그리고 사용 국가 보시면은 예전 방법은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방법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시아 국가가 아닌 안-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서 보셔도 3. 이원 방법은 예정 기초율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만 가지고 산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수적이고 단순하고 그거를 조사하는 방법이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겁니다. 근데 현금 흐름 방식은 세 가지에다가 뭐 유지율이라든지 판매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가정이다. 그리고 다소 복잡하고 그걸 산출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 비용이 높다.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 내용을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서 볼 건데, 성립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청약부터 보시면은 내용 및 효과에 계약자의 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약의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청약했던 행위를 그만둘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청약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징에 보시면은 청약철회 불가 계약에 전문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진단 계약, 보험 계약 90일 이내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타임테이블을 보시면은 청약을 한 이후에 증권을 받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타임이 있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타임인데, 그럼 고객은 과연 언제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둘 중에 앞에 날까지, 이 다소 좀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회사에게 더 유리한 제도죠. 고객 기한이 짧아지는 거예요. 더 늦은 날까지가 아닌 더 앞에 날까지가 고객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권을 되게 늦게 받게 되면 그때는 앞에 날인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되는 거예요. 승낙 부분 보겠습니다. 승낙은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해서 낙성 계약성이라고 하는데, 이 낙이 승낙의 낙이고 성이 성립의 낙이라서 낙성 계약성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고객의 권리가 청약에 반대되는 청약의 철회가 있었다면 회사의 권리는 승낙에 반대되는 거절이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회사도 무진단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일로부터 1개월까지 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진단 계약에 대해서는 진단일로부터 1개월까지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 1개월 내에 거절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된 걸로 본다? 승낙이 된 걸로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문제 영상을 함께 올릴 테니까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계약을 무진단 계약이라고 하고 진단이 필요한 계약을 진단 계약이라고 할 텐데 내용에 보시면은 무진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일과 무관하게 1회 보험료 낸 날이 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와 진단을 모두 실시한 날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출제자가 무진단 계약은 너무 쉽기 때문에 주로 출제는 진단 계약 위주로 한다라고 치면은 진단과 1회를 타임테이블에서 찾은 다음에 둘 중에 늦은 날 또는 두 개 다 완료된 날 이런 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시험지에서 날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무효와 취소와 해지를 구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무효와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을 때고 해지는 고객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못하면 낸 돈을 다 돌려주는 무효나 취소를 고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권리를 행사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객이 무효와 취소를 신청해서 그 권리를 누리는 거고 해지는 고객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지를 해서 회사가 그 권리를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무효와 취소를 다시 구분할 텐데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무효는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효 신청이 가능한 거고 취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은 3개월 안에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어떨 때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이 당시 타인은 배우자도 포함한다. 즉 배우자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사망으로 하는 계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언제든지 무효 신청이 가능하다. 취소는 보시면은 약 서류 같은 게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3대 기본 지키기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관 전달 및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3대 기본 지키기라 할 거고 이런 3대 기본 지키기를 다하지 않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회사를 대상으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무효든 취소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까지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지 보시면은 해지는 고객이 잘못한 내용일 때 회사가 해지를 한다 했는데 그럼 고객은 어떨 때 잘못했나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입 시점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우리 고지 위반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걸 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환급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단 이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 고객이 불편하게 되는 이 해지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만 할 수 있는 거고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안에만 할 수 있는 거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시험에서 고지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을 위주로 볼게요. 먼저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사망했을 때 주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실종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갔는데 애가 안 들어왔다 또는 배우자가 안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은 법원이 실종으로 봐줍니다. 그런 실종은 일반 실종이라고 해서 일반 실종은 5년.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로 사망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만 시체만 못 찾은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고가 대표적인 사고거든요. 그거를 특별 실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고 장애보험금에 보시면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영구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장애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는데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한시적 장애이지만 5년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율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년 이상인 20%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우리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의 내용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통원보험금 등은 청구해야 돈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3일 안에 돈을 주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일, 조사가 다소 길어질 것 같으면 30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단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은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지급이 되는 보험금이에요. 이런 보험금은 갑자기 나오면 너무 놀라잖아요. 돈이 뻥 들어오면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7일 전에 안내를 해줘서 우리에게 여기서 안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배웠잖아요. 그 중에 돈과 관련 안 되는 몸만 맡기는 피보험자는 빼고 돈을 낸 사람인 계약자, 그리고 돈을 받을 사람인 수익자에게만 알려준다. 이렇게 학습할게요. 이번에는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해지를 볼 건데요. 우리 보통 사회에서는 실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됐을 때 어떨 때 부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외적인 해지 상황일 때 어떤 부활, 특별 부활이란 제도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상식선에서 보험료를 2달 밀리면 실효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보험료 이외 미납 시 계약이 실효된다. 단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효 2달 안는 날부터 회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를 납입 최고라고 하고 이 기간은 통상 14일을 줍니다. 그리고 14일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단 15일의 다음 날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납 해지 파트를 배울 때 거의 출제위원이 14일이라는 숫자는 다 알고 들어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날, 그러니까 14일까지 효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 날 실효가 되냐, 이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끝나는 날에 해지된다 이러면 틀린 말, 끝나는 날에 어떤 날? 다음 날 해지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꼭 다음 날이란 글자가 보기에 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부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가 받는 거를 수신이라고 하고 보내는 거를 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날부터 14일을 카운팅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수신일 기준으로 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되면은 이때는 고객이 해지 환급금,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직 안 받은 상태, 미수령 시에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약 환급금을 받아버렸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부활이 가능하냐? 그럼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부활이 가능하고 부활 시점에 내가 밀린 보험료와 이자와 그 다음에 신계약 체결할 때처럼 나의 건강 상태들을 다 고지한 다음에 회사가 승낙 절차를 거쳐서 부활이 가능하다. 이런 승낙 절차를 거친 이유는 어떤 그 사이에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걸 숨기고 가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는 걸 역선택 방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역선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부활에 보시면은 우리가 압류,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강제로 압류를 해갑니다. 이럴 때 계약자의 자산 중에 하나인 해지 환급금도 강제로 보험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약자는 나라 돈을 안 낸 그 잘못이 있어서 압류당한 게 당연할 수 있지만은 그 가족인 피보험자와 수익자 입장에서는 다소 가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가 자기 돈으로 그 계약자가 뺏긴 그 해지 환급금을 낸다면 그 계약은 다시 종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걸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같은 부활인데 얘는 왜 특별 부활인가요? 우리가 앞서서 일반적인 부활은 해약 환급금을 받아버린 부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 이미 해약 환급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근데도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 부활이라고 하고 이런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사는 그 내용을 7일 안에 알려줘야 되고 수익자는 그 결정을 15일 안에 해야 한다. 기타 약관의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입 금액의 감액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입 금액의 감액은 보장 내용을 줄이는 걸 감액이라고 하고 감액된 부분은 부분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보험회사는 해지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지하는 걸 좋아해요. 감액하는 걸 막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단 보장을 늘리는 증액은 불가능하다. 보험계약 대출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라는 걸 찾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담보 가치가 있는 돈은 해약환급금밖에 없거든요. 사망보험금이나 기납입 보험료는 이미 써버린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은 해약환급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담보의 가치를 지니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단 이 해약환급금은 현금성 담보이기 때문에 담보의 가치가 아주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 연체라는 개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자와 원금을 못 갚으면은 나중에 계약이 끝날 때 받을 돈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받으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계속 여러 번 말하겠지만 회사는 해지를 반겨요. 막지를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무효사유 공부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사망인 계약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 더 이상 이 계약에 나의 목숨을 담보로 피보험자가 되기가 싫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래를 향하여 더 이상은 어제까지, 오늘까지는 내가 이 계약의 피보험자였지만 내일부터는 하기 싫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단 장래를 향하여만 가능하다. 이전까지 소급하여 철회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자가 해지를 하던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를 하던 그 돈은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자, 밑에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럴 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 약관을 잘못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불분명한 내용은. 잘못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회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회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작성자라고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원칙이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냥 걔가 답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멸시효를 볼 건데 우리가 보험금을 짜잘하게 병원 갔는데 아직 청구 안 하고 이런 거 집에 많잖아요. 이런 보험금 등을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객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은 금이라고 한댔잖아요. 이런 금은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회사는 나에게 2년까지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주의할 거는 내가 낸 게 료인데 료를 돌려받는 보험료 반환이란 게 있거든요. 여기 가로에 보험료 반환은 어차피 얘가 내가 받을 거기 때문에 얘도 3년 안에 청구 가능한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무슨 금들이나 료의 반환 청구권은 몇 년? 3년. 무슨 료의 청구권은 2년. 그래서 금은 3년, 료는 2년 이렇게 학습할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보시면은 보험회사 소속은 설계사와 대리점까지예요. 이런 소속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는데 무소속인 중개사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나이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만나이라고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쓰고 있는 나이, 그게 만나이잖아요. 근데 이 만나이를 반올림한 게 보험나이예요. 사실 저도 보험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왜 보험나이를 쓰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말로 풀었으면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보겠다. 이게 1년이란 12달을 반올림한다는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나이는 만 나이의 반올림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오늘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 오늘로부터 그 다음 오늘 1년이 지난 날 매년 계약일이 이제 나의 보험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일 날 나이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우리 앞서 배웠던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은 사망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5세 기준이 정말 만 나이 15세 기준인가 아니면 보험 나이 15세 기준인가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법에서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사망으로 안 되게 하는 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보험 나이는 더 빨리 15세가 돼버리면 이들의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무효 사유에 나오는 그 15세는 진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만 나이. 알겠죠? 그래서 이 나이랑 이 나이는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해서 구분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파트 볼 건데, 언더라이팅은 보험료와 관련이 많고,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역선택 방지가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레임은 계약이 끝날 때 하는 거예요. 계약이 언제 끝나냐면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돈 주세요 하면 돈 주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고, 사고 내용 판단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과정, 그거를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에 보시면은 언더라이팅은 혼자서 이 언더라이팅을 담당하는 사람을 언더라이터라고 할 텐데 이들은 본사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들 혼자서 이걸 처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설계사, 의사, 그리고 언더라이터가 결정을 하고, 만약 이 언더라이터가 결정하는데 너무 미심쩍으면은 그거를 계약 적부 확인이라고 하고, 계약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확인한 팀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적부 확인 조사팀에게 연락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클레임 보시면은 아까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그 청구부터 끝날 때까지의 일을 클레임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에 보시면은 언더라이팅은 심사를 할 때 기준을 주는 거예요.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인데, 이거는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이 설명은 무슨적 언더라이팅에 해당하는가요?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는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에서 당황하지 말고 맞춰주시면 되고, 클레임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돈이 나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클레임 담당자에게 의학 지식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보기까지 볼 거예요. 언더라이팅은 계약이 시작하는 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료와 비교적 관련이 많고, 클레임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금과 비교적 관련이 많다. 알겠죠? 좀 더 여기서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문제 영상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좀 더 설명해 가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범죄 및 자살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보험범죄특별법에서는 보험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50% 이내 범위에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보험범죄는 가벼운 사기, 부드러운 연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기인 연성 사기가 있고, 경직되다 할 때 굳은 딱딱한 그런 경성 사기가 있는데, 두 개 구분하실 때는 특정된 피해자가 없으면 연성 사기,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보인다 이러면 경성 사기인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입원해서 몇만 원씩 더 받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피해를 보겠지만 누가 피해를 받는지 특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연성 사기가 되는 거고, 경성 사기는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살인, 방화, 절단 이런 걸 저지른 거를 경성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회적으로 경성 사기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지난 3년간 생계형 보험 사기인 연성 사기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도 특이사항으로 기억해 둘게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역선택이란 단어를 여러 번 썼었는데, 시험에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양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 그러니까 속이고 가입했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고, 가입 시점까지는 그럴 의사가 없었으나 가입하고 나서 보니 내가 보험 가입한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거라도 타먹어야겠다. 이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시험용으로는 계약 전의 정보의 불균형이면 역선택, 계약 후의 정보의 불균형이면 도덕적 해이, 이렇게 학습해 주시면 되고, 보험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각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살 관련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자살 관련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구분해서 아셔야 문제를 풀리거든요.
정부기관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가 주요 키워드 또는 하는 행동들이고,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농약 보관함 보급, 그리고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한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 예방, 여기서는 없지만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 들어줄게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유명인들의 자살이 개인의 영향을 미쳐서 일반인들의 자살이 급증하는 현상, 이런 거에 베르테르 효과인데, 그냥 시험에 그대로 외울 거예요. 무슨 효과가 나왔다, 자살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베르테르 효과를 찍으시면 될 정도로 베르테르 효과는 정형화된 문제고 답이니까 그냥 베르테르 효과를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공통상을 짧게 요약해 봤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 올렸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학습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